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의 특성량,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물리량을 캐피탈 B라고 할 때 그 B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좌변에 위치하게 되고요. 우변에는 우변에는 이 B를 증가시키거나 시간에 따라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양이 우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의 특성량이라고 하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관찰하는 그 시스템의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운동량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운동량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우변의 C 자리, 캐피탈 C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B가 질량을 의미할 때, 그럼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유체 유동에서는 t 이퀄 t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t 이퀄 t0s와 같이 요 위치에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체 유동이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 시스템이 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바운더리, 즉 경계를 통해서 물질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은, 유체 덩어리들은 델타 T가 흐르기 전하고 흐르고 나서 동일한 유체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량이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질량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불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M 시스템은 콘스탄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dt분의 dm은 0이다. 즉 시간이 델타 t라는 시간이 흘러도 dm은 0이다. 즉 m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수식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역학에서는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유체역학에서는 유체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의 위치가 변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다른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미분기호, 소문자로 적은 이 D 대신에 이 캐피탈 D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의 특성량이 질량이 되기 때문에 이 베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단위 질량당 B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 질량당 값이니까 당연히 M을 나눈 값이니까요. 베타는 1이 되겠죠. 강도치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량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얼마냐면은 없죠. 그래서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식이 이제 일반적인 식이 마지막 식에 놓여져 있는 이 좌측에 있는 식인데요. 이 시스템 내부에 아주 작은 질량 dm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타가 어떤 B의 단위 질량당 값이니까 이 베타를 dm에 곱해주게 되면 이 dm이 갖고 있는 B의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질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값은 당연히 그냥 1이 돼서 dm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dm들, 이 작은 질량들을 시스템 전체에 관해서 전부 더해주면 시스템 전체의 질량이 된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우변에 있는 값은 당연히 0이죠. 우리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건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법칙, 아인슈타인의 그런 등가법칙은 성립하지만 그런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C의 값은 그대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 요 식이 우리가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유체 역학, 유체 유동에서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마지막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겁니다. 선형 운동량이 뭐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 우리가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당구공, 이 공끼리 이제 부딪힐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에서도 그 운동량이 보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운동량이 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은 질량을 잡더라도 운동량이 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운동량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시스템 내부에서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는 게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마치 당구공, 정지해 있는 당구공에 어떤 당구공이 부딪혔을 때 운동량을 나눠 갔지만 전체 운동량은 일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유체로 이루어진 유체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 내부에서도 서로 유체 분자 간의 힘의 교환이 있더라도 운동량의 교환이 있더라도 전체 시스템 내부에서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게 선형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는 고유량은 있죠. 질량에서와는 다르게 선형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바운더리에서, 즉 시스템 외부에서 포스를 가해주게 되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운동량이 변화하겠죠.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 net force 시그마 F와 이 운동량이 변하는 그 변화율은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많이 가해주면은 운동량이 많이 변하게 되고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이 많이 변하게 되고 힘을 작게 가해주면은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이 작게 변하게 된다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그림에서는 t 이퀄 t0와 t 이퀄 t0 플러스 델타 t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앞서 질량 보존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체 유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힘을 가해 주더라도 이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유체 덩어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체 덩어리, 어떤 물질들이 이 net force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그마 F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힘을 받게 돼서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증가한 운동량을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들은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요 위치에. 근데 요 위치에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위치로 새로 들어온 유체 덩어리들은 힘을 받지 않은 유체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받는 건 이 물질들이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그랜지안 관점에서 서술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선형 운동량 보존식은 F 이퀄 ma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F가
말하자면 여기서 시그마 F로 표시된 net force가 되는 거고요. 이 우변에 있는 M 곱하기 V 벡터, 이 운동량 벡터가 바로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 운동량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운동량이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에 dmv만큼 변화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물리량이 뭐냐면 M 곱하기 V 벡터야. 그리고 이 B의 강도치, 이 강도치가 얼마냐면은 V 벡터입니다. 단위 질량당 B의 값이니까요. V 벡터가 되고, 이 운동량을 M 곱하기 V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고유한 양이 뭐냐면 힘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에 가해주는 net force 시그마 F가 C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아래쪽 식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일반식인데요. 이 보존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 시스템 내부에 작은 질량 DM을 잡고 그 DM이 갖고 있는 B를 구하면 이 단위 질량당 B의 값이 베타이기 때문에 이 DM의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그 DM이라는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B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즉 dB가 되는 거죠. 베타 곱하기 DM이 DM에다가 단위 질량당 B의 값인 베타를 곱해줬으니까 이 DM이 갖고 있는 B가 되겠죠. 그 DB들을 모든 DM에 관해서 전부 더해주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DM을 다시 이 체적에 관해서 표현을 하면 아주 작은 유체 덩어리 DV가 갖고 있는 질량 DM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DV에다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로우를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DM하고 로우 곱하기 DV가 같은 값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분이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요 식 자체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공학자로서 알고 있어야만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타 대신에 이 단위 질량당 운동량을 의미하는 V 벡터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그 D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유체 덩어리를 잡은 다음에 그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게 이제 DM이 이제 질량이니까요. 이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질량이니까 거기에 그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V 곱하기 DM이 즉 이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운동량을 시스템 전체에 관해서 더해주면은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되겠죠. DV에 관해, 부피에 관해서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로 곱하기 DV를 하면 이 작은 이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작은 부피, DV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이 DV가 갖고 있는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로를 곱해주게 되면 그 작은 부피가 갖고 있는 작은 부피를 가지는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질량 DM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M하고 로 곱하기 DV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V 벡터하고 이 V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dV에서 이 V는 볼륨을 나타내는 V고 V 벡터는 velocity를 나타내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dV에다가 rho를 곱해주면 질량을 나타내고 그 질량의 속도를 곱해줘서 운동량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시스템 전체에 관해서 더해주면 역시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꽤 있어요. 요 질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최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힘이 어떤 건지, 요 시스템을 가해주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좌변에 있던 요 질량 또는 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속 이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밀폐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건 컨트롤 볼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방 시스템이 아니고 밀폐 시스템입니다. 이 개방 시스템,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은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질량이 많이 들어오고 만약에 인컴프레시블이 아니라 컴프레시블이라면 질량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나간다면 요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밀폐 시스템이에요. 왜 밀폐 시스템을 다루냐면은 힘을 받아도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받는 거지 빈 공간이 힘을 받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변에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가해주는 힘을 받는 애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질량을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값,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밀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은 일정하죠. 시스템 경계를 이 유체 덩어리들이 통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올러리안 관점에서 보는 이 컨트롤 볼륨인 경우에는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질들이 유체 덩어리들이 그 경계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좌변에 두고 있는 이런 값들은 전부 밀폐 시스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미분교 자체도 이런 물질 미분을 취한 거고요. 머터리얼 데리버티브 혹은 리얼 데리버티브라고 말씀드린 이 미분을 취하는 거죠. 이 고정된 위치에서 미분을 취하는 이런 dt분의 d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캐피탈 D를 사용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최적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 최적은 컨트롤 볼륨의 최적이 아닙니다. 컨트롤 볼륨의 최적이 아니고요. 이 밀폐 시스템, 그 유체 덩어리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 유체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피, 그 최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모양도 변할 수 있고 크기 자체도 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벡터는 올러리안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에 대해서만 변하는 거죠. 왜 시간에 대해서만 변하냐면 XYG가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어요. 물질은 계속 바뀔지 모르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올러리안 관점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시간에 따른 펑션이 됩니다. 시간에 따른 펑션이 되는데요. 라그랜지안 관점에서 보자면 이 물질 자체의 위치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속도가 위- 빠른 위치로 가게 되면 속도가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만의 펑션이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도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XYG
세 개의 속도 성분으로 나누면, 즉 x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i 벡터에 대한 성분은 u가 되고요.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그리고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j 방향, 이 j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을 v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스칼라 양이 되고, 이게 이제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k 방향, 이 k는 이제 z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z 방향의 속도 성분은 w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UVW가 각각 전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질량과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했었고요. 우변에 있는 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 힘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체정력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이 물질 자체가 질량을 유체 유동에서는 만약에 중력장에 놓여져 있는 유체 유동, 중력장이 아니라면 요 체정력을 받지 않겠지만, 이 중력장에서는 이 질량에 비례를 해서 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예 진공 상태, 완전 진공 상태는 우리가 구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질량이 있다면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표면에서만 힘을 받게 되지, 시스템의 표면에서만 힘을 받게 되지, 이 내부에서의 힘은 서로 상충돼서 넷 포스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힘들은 전부 표면에서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체 덩어리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힘은 중력에 의한 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중력장이 아니라 전기장에 놓여 있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되죠. 이 유체 덩어리가 전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전기장에서 받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에 놓여져 있으면 N극, S극 이런 자기장에 놓여 있게 되면은 이 자기량이 이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자기량에 비례를 해서 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체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없이 이 중력장의 영향만 받는 그런 유체 유동이라면 이 중력에 의한 영향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건 질량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만큼이 바로 중력에 의해서 받는 체정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놓여져 있는 그런 유체 유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필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정력을 중력만 고려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 중력뿐 아니라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만 전체 체정력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 중력만 주어졌을 때, 자기력이나 전기력이 주어져 있지 않고 중력만 주어졌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체정력은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표면력은 나머지 힘들은 다 표면력이에요. 여기서 아래쪽에서 이 표면하고 이 유체의 이 표면 사이에 젖히지 않고 있죠. 젖히지 않고 있는데 이 경계에서 작용을 하는 이 surface force, 즉 표면 장력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유체에서 가해주는 surface tension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표면에서 이 기체하고 이 유체 사이에, 이 액체 사이에 그 표면이 생기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물방울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자유 표면에서는 서피스 포스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표면에서 받는 표면 장력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표면 장력이고, 유체 사이에 형성되는 서피스 텐션, 고체와 유체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서피스 텐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서피스 텐션, 서피스 포스, 그러니까 표면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컨택 포스, 나머지 접촉력에 의해서 어떤 고체가 밀어주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압기계 같은 걸 생각하면은 이 피스톤에 의해서 유체를 밀어주는 그런 힘이 외부에서 작용을 하게 돼요. 전부 표면력입니다. 표면력의 형태로서 이런 컨택 포스도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서피스 포스긴 하지만 서피스 텐션에 의해서 작용되는 이 고체 표면하고 생기는 부분, 그리고 다른 유체 부분하고 생기는 서피스 텐션이 있고요. 이런 컨택 포스라고 하면 서피스 포스에 의해서 서피스 텐션에 의해서 생기는 컨택 포스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외부 고체가 밀어주는 그런 컨택 포스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힘은 이런 최정력과 표면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이 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힘, 최정력을 빼고, 최정력은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니까요. 전체 질량을 구해서 그래비티만 곱해주면 최정력을 건 구할 수가 있는데, 표면력절은 이렇게 전체 표면에 관해서 전부 적분을 해줘야만 시스템 모양이 이제 아주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스템 표면 전체에 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DA의 면적에 압력을 곱해주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 작은 면적, 이 표면 중에서 작은 면적을 잡아서 그 작은 면적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P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전체 표면에 거쳐서 P 곱하기 DA를 전부 더해주게 되면, 물론 벡터죠. 벡터입니다. 노멀 방향, 수직 방향의 벡터가 돼요. 그 벡터를 전부, 그 방향에 대해서 벡터 합을 전부 해주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받는 벡터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컨택 폴스, 접촉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S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스트레스를 나타내는데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데 압력을 제외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면적 DA를 잡고요. 그 면적에 작용하는 컨택 폴스, 단위 면적당 컨택 폴스가 되겠죠. 단위 면적당 컨택 폴스, 컨택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컨택 스트레스를 곱해주게 되면 면적을 곱해주는 거죠. DAS를 곱해주는 거니까요. 요 작은 면적이 받는 컨택 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 전 면에 걸쳐서 전체 컨트롤 서피스, 그 시스템의 면 전체에 걸쳐서 벡터 합을 해주게 되면 전체 컨택 폴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작은 면적 DA를 잡고요. DA를 잡고 거기에 작용하는 이 단위 면적당 힘, 시그마 카파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시그마 카파를 곱해주게 되면 역시 이 작은 면적이 받는 표면 장력을 서피스 텐션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전면에 걸쳐서 벡터 합을 해주게 되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을 전부 더해줘야 되는데 이 최정력과 이런 압력 힘, 그리고 접촉력, 표면 장력들을 전부 더해주게 되면 우변에 있는 시그마 F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관성계에서의
이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성좌표계란 게 뭐냐면 고정된 좌표계예요. 우리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말하자면 이제 여기 가속도니까 절대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관성좌표계란 건 고정된 좌표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관성좌표계는 이 관성좌표계에 대해서 움직일 때 보이는 어, 어, 그, 어, 그 좌표계에 대한 가속도가 이 비관성계에서의 가속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구가 고정돼 있다고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 추진체를 쏘아 올리거나 아니면 이 대륙간 미사일을 쏘아 올리게 되면 이게 가속도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가속도를 받게 돼요. 이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그 우주로 날아가는 우리 우주 추진체가 이 지구가 고정됐다고 생각했을 때하고는 다른 가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가속도는 뭐냐면 요 가속도예요. 요 가속도. 비관성계. 즉 지구에 우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속도는 요 가속도입니다. 근데 실제 힘을 받아서 그 물체가 갖게 되는 가속도는 뭐냐면 이 AI라는 가속도예요. 즉 관성좌표계, 고정된 좌표계에서 보는 가속도예요. 우리 지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 자전 운동도 하고 공전 운동도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 위에서 관찰하는 가속도는 요 가속도인데 실제로 이런 물체가 겪게 되는 가지게 되는 가속도는 AI라는 가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어, 이제 관찰하는 가속도는 dt분의 dv라고 표현된 요 가속도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다른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 미사일이나 대륙간 미사일이나 아니면 우주 추진체들은 마치 다른 힘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건 요거니까요. 요 가속도, 실제 가속도에서 요만큼을 뺀 만큼의 가속도를 관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힘과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요게 마치 힘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는 건 요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 미사일에서는 코리올리 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속도가 아니죠. 가속도죠. 힘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가속도에다가 요 코리올리 가속도를 빼줘야만 우리가 실제 관찰하는 그런 가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금방 미사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건 실제 가속도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가속도다. 코리올리 폴스가 아니라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코리올리 엑셀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서브스크립트 XYG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요 좌표계 자체가 갖고 있는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DVDT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이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가속도예요. 실제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힘을 받아서 갖게 되는 가속도는 이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가 이 시그마 F라는 힘을 받게 되면 이 물체가 갖게 되는 가속도는 AI예요. AI 벡터예요. AI 벡터. 그러니까 시그마 F는 MA가 되게 되는데, MA가 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냐면은 요거죠, 요거. 요게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 지구 뭐 아까 예를 보면 우리가 지구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관찰하는 가속도는 요 가속도니까요. 그래서 요게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가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비슷하게 표현하면 그 가속도만큼 그 가속도의 힘을 곱해준 만큼을 빼줘야만 우리가 실제 관찰하는 그 가속도하고 밸런스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유체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 M이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M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돼 있는 그 M을 표현을 하자면 로 곱하기 dv를 인테그랄 해줘야 M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 dm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작은 dv 로를 곱해주면 작은 dm이 되겠죠. 그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준 게 그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되고 요 인테그랄 q 안에 전체에 있는 게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륨 전체에 관해서 인테그랄 전부 더해주게 되면 요게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 운동량이에요? 비관성 좌표계에서 본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요걸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지구 자체가 비관성 좌표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가속도를 빼줘야만 힘에서 빼줘야만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빼줘야만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운동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되풀이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번째 보존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물리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긴 하죠.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에 대해서 뭐 우리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렇게 이제 커브가 져 있는 표면에 따라서 쇠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제일 커지고 위치 에너지는 어디서 제일 커지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질량 보존 그리고 선형 운동량 보존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커브를 따라서 이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유체 유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여기 캐피탈 E로 표현된 값입니다. 캐피탈 E로 표현된 값이고요. 그리고 이 캐피탈 E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량들이 어떤 고유량들이 시스템에 가해져야 되냐면 델타 Q, 즉 열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델타 W, 일을 해주게 되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을 가해주거나 일을 해주게 되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W에는, 델타 W에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가.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우리 연력학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시스템에 가해주는 열량을 Q라고 디파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외부에 해주는 일을 플러스 W라고 디파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입장에서 보자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열이 들어오든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해주게 되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해주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W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Q에는 플러스고 W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붙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변화량인 DE는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보면 양변에 이제 DT로 나눠주면 되겠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보면 우변은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Q단 마이너스 W 다시 되는 거죠.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열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시간당 얼마나 많은 일을 외부에서 받았는지 그게 이제 자변에 표현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그 보존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E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특성량, 즉 B가 E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 질량당 B의 값을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엡실론은 딴 게 아니고 단위 질량당 그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게 엡실론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캐피탈 E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력학 시간에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Q단 마이너스 W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 중에 아주 일부분을 유체 덩어리를 잡았고 그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질량을 dm이라고 그런다면 그 dm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엡실론을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엡실론은 단위 질량당 에너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그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작은 에너지들을 시스템 전체에 관해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죠. 그걸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Q단 마이너스 W 다시 되는 거죠. 이 둘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왜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표현되냐면은 이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한 보존을 이야기를 했는데 양변에 DT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보면 같은 열량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에 열이 들어오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겠죠. 짧은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도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이 Q가 아니라 Q닷, 즉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오는 게 타당하다는 걸 물리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륨에 대해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그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작은 볼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볼륨이 갖고 있는 질량은 로를 곱해주면 되겠죠.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density, 로를 곱해주면 그게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질량, dm하고 같은 값이 돼요. 로 곱하기 dv를 하면. 이 질량에다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나타내는 엡실론을 곱한 거니까요. 이 식 자체도 전혀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듀 안에 있는 요 값 전체는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이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걸 시스템 전체가 안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Q 닷하고 W 닷이 바로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Q 닷은 열 전달률, 열이 붙는 이유를 아시겠죠? 짧은 시간에 열을 가해주면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시스템에 일을 해주게 되면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니까 그 율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좌변도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변도 열이나 일을 가해주는 율, 즉 단위 시간당 값이 오는 게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엡실론. 그냥 에너지라고만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단위 질량당 이 에너지인 엡실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내부 에너지. 이 운동에는 이 단위 질량당이니까 다 m이 빠져 있어요. m으로 나눈 값이니까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제곱. 즉 원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단위 질량당 값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v제곱.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z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m을 나누어 준 값, g 곱하기 z가 되는 거죠. 그리고 u는 내부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그 질량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 빠르면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예요. 그리고 위치가 중력에 대해서 높은 위치를 갖게 되면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렇죠? Z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떠냐면 온도가 높으면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예요. 온도가 높으면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에너지들도 있죠. 화학 에너지, 화학 반응이 생겨서 생겨나는 에너지라든지. 이건 뭐 보통 우리가 다루진 않는데요. 다루어야 될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이 연료전지 내부에서의 그런 유동을 다룬다든지, 그럼 이제 화학 반응이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드스에다가 이 화학 에너지도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생길 경우에는 이 핵 에너지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핵 에너지까지는 많이 다루지 않고요. 전기화학적인 이런 연료전지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화학 에너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에너지. 어, 전통적인 유체 유동에서는 요 세 가지, 요 두 가지죠. 열 전달이 없는 에너지는 요 두 가지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열 전달이 있는, 그리고 내부에서의 온도가 변하는 그런 유체 유동에서는 이 내부 에너지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화학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룬 에너지는 이렇게 네 개의 에너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